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팬데믹 상황을 백신 미접종의 팬데믹이라고 지적하고 백신 접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책에 공화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이 비행기와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3,000까지 인상됐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 퇴치하는 슈퍼 백신의 개발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11월 본선거에서는 펠팍타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공화당 당적으로 펠팍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장 후보는 변화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팬데믹 상황을 백신 미접종의 팬데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공개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으로도 의무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건 백신 미접종의 팬데믹이라며 접종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그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행한 백신 접종 지침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다른 이들이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일은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노동부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노동자는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인 연방기관을 향해서는 모든 행정부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방 직원들은 종교 및 장애 면제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75일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고 접종받지 않을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교 직원들을 상대로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12세 이상 아이들의 백신 접종도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내 노동부 산업안전청은 8천만 명의 민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새 요건을 이행하는 긴급 임시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4,000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거나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책에 기업과 노동조합은 대체로 신중하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겠다면서도 협의가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거래가 많은 방위사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어제 팬데믹 기간 해온대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방, 주, 지역 의무사항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전개해 직원 78%가 백신을 접종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 에버렛 켈리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접종을 강력히 독려해왔다면서도 연방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방역 규칙을 변경하려면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실행되기 전 협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대변인은 대통령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합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어떤 의무사항이든 도입하려면 협상을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이 우세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12일부터 16일 성인 1,729명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50%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26%가 반대했습니다. 지지와 반대를 모두 밝히지 않은 사람은 23%로 조사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 모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수준도 아니라면서 여전히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근거로 미국은 여전히 팬데믹 모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루 약 16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수준도 아니라며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 규모의 국가에서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 수준에서 서성되면 안 된다며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려면 10,000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8,538명입니다. 2주 전보다는 3% 줄어든 것으로 최근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충분히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되겠지만 그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안기지 않을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통안전청이 비행기와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벌금은 최대 $3,000까지 인상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이 비행기와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르면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1,000에서 $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는 첫 위반 시 $250,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고 $1,5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부터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행기와 버스, 기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1월 1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최근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과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들 사이에 많은 충돌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 간 3,889건의 충돌이 보고됐는데 74%인 2,867건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 퇴치하는 슈퍼 백신의 개발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기술인 메신저 리보액산 공동 개발자인 드류 바이스만 펜실베니아대 면역학 교수와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모든 종류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백신 개발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스만 카리코 연구팀은 지난 봄 신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 2편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한 신백신 중 하나는 사스와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신백신의 원리는 코로나19를 감싼 쇳불 모양의 돌긴 스파이크 단백질만큼 빠르게 변이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분, 이른바 보존 지역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담긴 mRNA를 몸속에 투입해 체내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을 미리 만들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존 백신 원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바이스만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발병하리라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어제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부스터와 독감에 대한 부스터를 결합한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아용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 주민과 기업들은 아주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글로세스터, 펄세익, 서머셋 등 6개 카운티 주민과 기업들은 최대 $200,000까지의 부동산 피해 관련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청이 재지역으로 정해진 버겐카운티 등 뉴저지주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허리케인으로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연방소기업청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청이 제공하는 저리융자는 지역별로 혜택과 이자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물적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는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글로세스터와 헌터든, 미들섹스, 퍼세익, 서머셋 등 피해가 많은 6개 카운티 주민과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부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그 외 개인 자산 등 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4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1.563%부터 시작되는데 단 피해를 입은 기간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또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벌링턴 카운티 등 3곳을 제외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가 크지 않은 나머지 12개 카운티에는 피해 기업들에게 경제 피해 재난 융자가 제공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최저 2.85%부터 시작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30년까지 연장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를 참고하거나 전화 800-621-3362 또는 800-659-29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시의원들 모두 민주당으로 구성된 타운이죠. 오늘 11월 본선거에서는 타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공화당 당적으로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장 후보는 변화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가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장 후보는 어제 타운 정부 재정 운영 부패 척결, 높은 세금 인상 반대, 상권 활성화와 난개발 반대, 교육 환경 개선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런 작은 큰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투명하게 돈을 일단 관리할 수 있다면 세금도 높이지 않고. 장 후보는 지난 3월 뉴저지 감사원에 펠팍타운이 수십만 달러의 주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고서에도 타운 정부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없었다며 변화와 견제를 위해서는 공화당 시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이 나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도와줘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타운에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유권자가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타운 한인 단체들도 장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펠팍 한인회,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펠팍 부패방지협의회는 자리를 함께하고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2명을 뽑는 펠팍 시의원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6선을 노리는 이종철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폴킴 의원이 출마해 총 3명의 한인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선거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낙태 금지법과 관련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릭 갈런트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고 사실상 전면적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애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법적 대응까지 예상해 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 권한을 주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주고 의사를 비롯해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까지 낙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길 경우 $10,000를 받도록 했습니다. 통상 이런 소송에서는 주당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를 피해간 겁니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인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식품의약국이 전자담배 주를 비롯한 유명 업체들의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자담배 업체는 전자담배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해야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FDA는 650만 건이 넘는 전자담배 판매 신청 가운데 93%의 심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94만 6천여 개의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의 판매 승인은 거부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지만 정작 성인 흡연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자담배 브랜드 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FDA는 아직까지 심사를 전부 완료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FDA는 성명에서 남은 심사를 완료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FDA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방법원이 제시한 기한인 어제까지 판매 승인 여부를 결론지어야 했지만 심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이 그들의 전자담배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성인 흡연자가 담배를 끊거나 줄일 수 있고 청소년은 중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 내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줄에 이어 레이놀즈 아메리칸, 엔조이 홀딩스 순이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등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ovnewark@moffat.go.kr을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월까지며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월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투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 참여는 전자우편 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부지사가 어제 맨하탄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부주지사는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뉴욕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부주지사는 브라운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맨하탄 할렘과 어퍼 웨스트 사이드 등을 포함한 30선거구 주 상원의원으로 재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을 방문해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시 쉐리프국과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등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맡게 됩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관들은 위반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첫 번째 위반 시 $1,000,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브로드에비뉴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는 2021 펠파크 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음식, 즐거움, 친교를 주제로 각종 상품의 5개 판매, 농산물 판매와 각종 공연, 장기자랑대회, 경품 행사, 김치 시험 및 판매와 거리 전시회 및 그림 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펠파크 상공회의소는 행사 기간 동안 부스를 설치할 사업체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스 비용은 $300이며 공익단체의 경우 $100입니다. 뉴욕 경제인협회장과 뉴욕 평통회장을 역임한 정재건 화백이 버겐타운의 오버팩 공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어제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짐 테데스코 카운티장 등 카운티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정 화백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국배우 200인 특별사진전 The Actor is Present 온라인 개막 행사가 지난 8일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뉴욕 영화계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영화 팬들 2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남녀노소 국경을 초월하는 한국 영화의 글로벌 신드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펠팍 한인회가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열리는 리더십 포럼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 관심 분야 현장 실습과 멘토링, 봉사를 통한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도청 문주미 해외 홍보국장팀이 지난 31일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전북 특산품 및 공예품들의 전시 홍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